안녕하세요. 2021 서울 사회적 경제 온라인 박람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늘 발제를 위해서 먼 길을 와주신 세 분 사회적 경제 혁신 활동가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접근 전략을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과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 위기는 사실 지금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2050, 2030 탄소 중립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각자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제를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성대골 전환 활동입니다. 성대골은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전환 관련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혁신 활동을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소영 이사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성대골 마을다살림 협동조합의 김소영입니다. 어, 그러게 요새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죠. 매주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30도를 웃돌다가 또 쌀쌀해지다가 그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성대골도 최근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주한데요. 최근에 성대골에서 하고 있는 상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성대골 전환센터라고 메인 화면에 썼는데요. 이 성대골 전환센터는 장소는 지난해에 마련을 했고 올 3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고요. 성대골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점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전환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존의 성대골에는 에너지 슈퍼마켓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에너지 슈퍼마켓 그리고 또 성대골 마을에 이미 그 지구라는 제로 웨이스트 숍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 뭐 곳곳에 관련된 상품들이 비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전환센터에도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저희 몇 가지 제품들이 비치가 되어 있고 특히나 35년 된 서점이 문을 닫게 생겨서 그 공간으로 이제 에너지 슈퍼마켓이 이전을 하면서 전환센터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생태, 환경, 특히나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책들을 좀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목적을 띈 정책성을 가지고 탄생한 성대골 전환센터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제 성대골에서는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10여 년간 활동했던 그런 거점 공간에 비해서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가장 고민인 것은 성대골에는 2만 5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도 5만 명이 넘는데요. 성대골이라 하면 그 무슨 왜 마을 이름을 성대골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성대골은 행정 단위로 상도 3동, 4동 두 개의 동을 일컬어서 성대골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그냥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뭐 성대골이었던 유래나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냥 성대시 전통시장이 있고 그 지역이 과거에 골짜기가 많았던 지역이라서 성대골이라는 이름이 짓고 나니까 이제 어울리는 동네가 됐는데요. 그 상구 3동 4동 두 개 행정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도시에서 가장 큰 쓰레기라고 본다면 역시 건축물 쓰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들이 가장 그 오랫동안 운영되고 관리되고 사용돼서 최종적으로 이 거대한 쓰레기가 뭐 최대한 더 늦게 쓰레기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큰 바람이고요. 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건축물 부분이라고 합니다. 68.8%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한 70% 가까이를 이 건물 부분에서 배출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 건물들을 에너지 성능을 좀 높여서 에너지를 좀 덜 쓰고 쾌적한 공간으로 우리의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지, 그런 것들이 좀 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환센터는 어떤 기능을 좀 하고 싶을까, 또 해왔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 역시나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서울이라는 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주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조사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들은 꾸준히 뭐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현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 상황의 변화를 민감하게 업데이트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마을 기술자 분들을 찾고 네트워킹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향하는 건축물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여보기 위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어렵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분들하고 함께 지난해 2020년에는 성대골에 본격적으로 집을 좀 고쳐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역량도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집을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분들하고 협력해야 될지 전혀 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제 만나서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는 시작을 2020년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환센터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어쨌든 성대골이라는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행위와 또 저희들의 또 행동, 의식, 이런 것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서 그런 어떤 서비스 모델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배움터가 또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런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전혀 들은 바 없는 분들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어떻게든 지식을 좀 전달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정책이나 제도나 현실적인 그런 어떤 행정을 또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대골은 저희는 2014년에 상도 4동 같은 경우는 2개 동 중에 한 동은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동작구에서는 가장 쇠퇴지수가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층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더더욱 더 이런 노후화되는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어쨌든 마을의 경관이라든지 또 뭐 정서적으로라든지, 그리고 또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건물, 노후화되는 건물들, 그리고 또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되지 못해서 비어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그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관심도 갖게 되고, 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힘들었고, 또 앞으로도 지진하게 또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을 기술자 분들하고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이 마을 기술자 분들이 직접 강사로 이제 나서시면서 마을 기술학교를 열어서 한 40강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기술학교의 타이틀을
우리 집 그린케어라고 붙여봤어요. 우리 집 그린케어. 이름만 들어봐도 대략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도 이제 우리 몸도 그렇고 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든지, 또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도구들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뭐 당장 겨울에 추운 날 보일러가 딱 터져서 그때 마침 그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관리되고, 그런 것들을 좀 급하게 일이 닥쳐서 하지 않고 그런 급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정기 점검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누구랑 의논하고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 또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개인의 결정과 문제로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좀 마을 내에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황을 보니까 이 마을 기술자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더라고요. 이분들도 거의 1인 기업이고, 그리고 굉장히 또 성수기 때는 저희가 필요할 때는 역시나 성수기라서 그분들도 바쁘시고, 거의 마을에 낮에는 계시지도 않고, 이런 여건들이 이제 뭐 쉽지가 않아서 이런 기술학교를 통해서 같이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좀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뭐 기술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기술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뭐 일자리나 뭐 일거리를 당장 만들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의 기술자들과 협력을 하고 그분들의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또 이 집을 고치고, 그런 진행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학교를 하면서 그런 부분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도 참여를 해서 그냥 뭐 지금 당장 시급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소소한 활동만 자기의 역할이 아니라 그 청소년이 머물고 있는 자기 집까지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설계도를 한번 그려본다든지, 우리 집 창호는 어떤 상태인지, 보일러는 또 몇 등 어떤 친환경인지 아닌지, 우리 집은 LED 전등으로 교체가 됐는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렇게 건축물 단위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도까지도 청소년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역시나 가장 서로에게 중요한 건 비용이었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지금도 저도 그냥 큰 과제이고, 뭐 다음 발제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힌트가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제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한 가정의 몫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집수리, 특히나 이 집을 고치는 거에다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까지 얹어서 에너지를 사용하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 속에 비용은 어떻게 여기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설계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집을 진단하고 집의 현 상황을 또 서로 공유하고, 어떤 것들을 좀 먼저 우선순위로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에너지 탄소 배출 관점으로 제안을 하고, 또 그분은 그 집에서 사용하는 이제 본인들의 일상적인 패턴에 의해서 불편한 점들을 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또 조율해서 또 지급할 수 있는 적절한 비용에 맞춰서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상당히 여러 단계의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됐었고, 그런 역할을 전환센터가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라는 것도 또 고민이었습니다. 전환센터도 공간도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진 또 인력이 그런 상담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중간에 그런 인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과연 그 서비스 비용은 어디서 나와야 될 것인가, 또 기술자와 집을 또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간의
또 각자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조력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도 인제 인제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인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저희들이 또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그린 뉴딜 정책이 진행이 되고 그 그린 뉴딜 정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몫으로 처음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또 이런 건물들의 그린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저는 인제 현장에서 직접 지역에 있는 자원과 또 지역 순환 경제라는 여러 가지 인제 지역적 여건 그리고 앞서 드렸듯이 이 쇠퇴 지수를 높이고 이런 지역의 어떤 활발한 활성화를 시켜서 여전히 그 지역이 살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이런 분위기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성대골의 활동을 놓고 볼 때 과연 또 그만한 형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외부에서의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고 또 영향을 미치면서 협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점점 인제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그 역할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간자의 역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양자 간의 그 의사결정을 돕고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전 사후 모니터도 하고 그러면서 그다음 단계로 좀 더 스케일을 넓혀서 또 공사를 진행시키도록 하는 자금을 적절하게 투입을 시키면서 그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맞춤식으로 어떤 재정 문제까지 디자인을 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의 그 주변인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현장에서 이 집수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인제 10가구 집수리 했던 내용인데요. 뭐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거의 1,000만 원, 1,500만 원 선까지 할 것처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액수가 점점점 줄고 포기를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줄어드는 거에는 공사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진단을 통해서 알게 되든지 아니면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가족 간에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다든지 이러면서 가장 먼저는 이제 공사의 어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역시 비용 경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하고자 했던 목표보다 훨씬 더 낮은 순위의 공사로 결정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중간중간에 매개자 와 또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는 과정들을 저희가 인제 지금 그림에서도 계속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열화상 카메라로 사전 사후를 비교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기술자에 대한 신뢰를 또 갖도록 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나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관점 그리고 에너지를 뭐 집을 고쳤으면 당연히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좀 낮아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학습을 하도록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센터의 역할로 분명하게 저희한테 인제 남겨졌고요. 이렇게 기술학교를 통해서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시공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까지 쭉 또 이 기술학교를 진행하는 것도 전환센터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이 됐고 또 진행하면서 이 활발하게 내 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인제 이렇게 집수리를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협력해서 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데 마을 주민들이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기술학교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하고 있는 인제 이번 달에도 6월 달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쨌든 탄소 중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어떤 경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을 다 생활권으로 삼지 않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 또 자전거로 한 10분 정도 되는 근거리, 내 집에서 근거리가 나의 생활권으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곳에 머물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이런 생활 패턴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학생들하고 성대골이라는 걸어서 15분 도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멋진 마을로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곳에서 머물러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마을을 바꿔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얘기들도 좀 나눠봤고요. 이렇게 마을을 좀 둘러보면서, 그리고 전통시장을 내가 왜 전통시장을 이용을 해야 되고 전통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뭐고 또 취약한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면서 저는 그린 뉴딜 정책이 그냥 뭐 선언에 그치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고 또 지역의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지역으로부터 요구에 귀담아 들으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현장에서 좀 더 체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제 감사드려요. 저희가 이제 그린 뉴딜 하면은 수소, 전기차, 풍력 이렇게 또 건물 에너지 효율화도 일부이긴 한데 그중에서 이렇게 탄소 중립 사회를 실제로 실천하려면 성대골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왔듯이 일상에서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지역순환 경제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잘 들었습니다. 성대골은 그 청소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성하는 활동을 하고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이런 곳 지역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최근에 이제 건물 에너지 중에서 소규모 건축물들을 에너지 효율화를 하는 것에서 이 소규모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별로 굉장히 설계가 필요하고 그 실천 방안을 전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지역순환 경제의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과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영감을 주는 발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그린 뉴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저희가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트 임팩트의 송윤일 대표님의 발제를 통해서 자원순환을 통한 업사이클 비즈니스와 그린 뉴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트임팩트 대표 송윤일입니다. 앞서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자원 순환을 통한 업사이클 비즈니스와 그린 뉴딜 정책의 연관성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좀 바탕으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지구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패션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또 가치 소비 플랫폼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친환경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 R&D를 통해서 친환경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트 임팩트는 2016년도에 시작되어서 약 5년이 조금 지난 회사이고요. 사회적 기업과 벤처 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주목하는 사회 문제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패션 산업입니다. 패션 산업은 석유 산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소재,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전 단계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사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인 프라다라든지 아디다스와 같은 큰 브랜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2019년도에 블루오브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런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블루오브는 푸른색 행성이라는 지구를 뜻하는 브랜드고요. 페트병, 폐가죽, 폐그물 등을 원료로 해서 이런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런칭했던 제품은 수영복입니다. 바다에서 다이버들이 건져 올린 폐 어망을 녹여서 만든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의 에코닐이라는 원단을 사용해서 수영복을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제주라든지 다양한 이런 해안 지역에서 바다에 버려져 있는 이런 폐기물들을 수거를 해서 자원화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밸류체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이 좀 외국보다는 많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재활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자원 순환 쪽에 이런 그린 뉴딜 통해서 많은 지원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협력사들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재는 외국에서 수입한 소재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해양 폐기물을 바탕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은 이렇게 주름 무늬가 있는 플리츠 가방입니다. 페트병을 녹인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든 패브릭 가방이고요. 이 촘촘하게 주름이 져 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드시기에 되게 편하게 가볍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런칭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약 4만 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페트병을 녹인 실을 국내 대기업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실을 구해서 원단을 직접 짜고 주름도 가공도 하고 염색도 하는 그런 실부터 시작하는 공정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제주에서 나오는 제주가 육지보다도 더그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로 되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고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이런 페트병을 어,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하고 이렇게 칩으로 가공을 한 다음에 실도 직접 만드는 그러한 공정을 연장을 시키고자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제가 쓰고 있는 이 지갑이기도 한데요. 리사이클 레더, 버려지는 가죽을 갈아서 만든 재생 가죽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갑과 카드 홀더, 클러치 등등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이 만드는 이 소재를 쓰고 있고요. 부산에 있는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죽들, 가죽 자투리 가죽들을 모아서 갈아서 압착을 시켜서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든 제품들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제주공항 JDC 면세점이라든지 또는 입점 매장인 아난티 펜트하우스, 롯데 백화점 등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SK스토어, 카카오메이커스, H몰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판매된 금액의 1%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NGO에게 직접 기부를 하는 1% for the Planet이라는 얼라이언스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환경단체를 후원을 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제품들을 저희가 한 3년째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점점 이 고객분들이 많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이런 저희가 만드는 소재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주고 계셔 가지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과 UN SDGs 협회와 함께 협약을 맺고 저희가 플라스틱을 페트병을 녹여서 만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로 이 작업복인 그 택배 기사님들의 조끼를 만들어서 납품을 드렸습니다. 1차로 2,000벌을 납품을 했는데요. 2,000벌을 통해서 CO2 1,680kg을 절감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고강도 폴리에스터 소재도 개발을 하고 더 나은 조끼를 만들어서 납품을 드리기 위해서 R&D를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제조하는 사업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트 임팩트는 원래 유통으로부터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 가치 소비 편집 매장 이치라는 이름의 매장을 2016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현재도 제주공항 JDC 면세점에 이치의 이름을 단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에서 생산하는 지갑, 가방 등의 패션 소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16개 브랜드가 입점 중인데 올해 안으로 25개 브랜드로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브랜드들, 제품들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신진 디자이너, 아티스트, 소셜벤처 제품들을 모아서 이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전달을 했었는데요. 소셜벤처 분들 중에서도 요즘 이런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런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셔서요. 저희가 유통하는 브랜드들 중에서 친환경 포션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세계백화점에 몇 년 전에 그 50평의 공간에서 40개의 친환경 브랜드와 함께하는 에코패션 페어라는 기획전도 열었었고요. 또 29cm와 함께하는 인간과 지구를 위하는 착한 제품 기획전이라든지, 최근에는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2021 노모어 플라스틱 마켓이라는 환경재단과 MBC와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이렇게 친환경 소재로도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소비자분들한테 선보이면서 이쪽 그 친환경 패션 생태계 확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플리츠마마, 젠니크로젯, 코르코, 에코파티 메아리, 할리케이, 아이워즈 플라스틱, 비건 타이거, 리블랭크, 그라인 등등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친환경 소셜벤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약 100여 개의 가치 소비 브랜드를 현재 유통을 하고 있고요. 더욱더 많은 브랜드들이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 브랜드들의 스토리와 또 이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세 번째 사업 영역은 친환경 소재 R&D 연구 개발인데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박사님들이랑 협력을 해서 R&D 사업, R&D 과제를 추진을 해서 지난해 저희가 100% 생분해가 되는 바나나 원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름은 바나텍스라고 지었고요. 이렇게 천연 소재, 리사이클 소재뿐만 아니고 천연 소재를 사용을 했을 때 또 지구의 부하가 덜하기 때문에 천연 소재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 말고도 해외에 있는 소재들도 소싱을 해서 저희도 블루오브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친환경 브랜드들한테도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보시는 붉은색의 소재는 와인을 만들고 남은 포도 껍질로 만든 와인 레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초록색은 멕시코에서 수입을 한 선인장으로 만든 레더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친환경뿐만 아니고 비건 시장에 대한 니즈도 커지면서 이렇게 동물성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비건 레더, 비건 소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분해가 되게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더 환경에도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R&D와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는 기술을 쌓고 있고 이 부분을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허 2건, 브랜드 상표권 3건, 제품 디자인 등록 1건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모든 공정에서 환경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외부의 감사기관에도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컨트롤 유니언사라는 그 회사가 국내 지사가 있는데요. 이 지사에서 저희 본사 사무실과 저희 협력사들을 직접 실사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 인증을 주고 있어서요. 저희가 GRS, GOTS, OCS라는 인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52평의 공간에 사무실과 친환경 패션 연구소, 공장, 물류창고를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공정 중에 염색 공정이 사실 또 환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을 직접 저희가 할 수 있는 DTP,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를 저희 사무실 이 공간 내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DTP는 버려지는 폐수의 99%를 감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친환경 디지털 디바이스라서 정부에서도 이런 친환경 그 패션 산업을 위해서 권장을 하는 이런 설비입니다. 저희 회사는 총 2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쪽 패션이나 유통 쪽이 원래부터 했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제가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유통하는 브랜드들 중에서 이런 패션 분야에 대한 좀 공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되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지만 지금은 원단 개발도 하고 이런 제품도 만들면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 경력직 분들이 다 이쪽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합류를 해주셔서 현재는 20명의 조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해는 MBC 다큐프라임에도 저희가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했었었고요. 또 KBS 명견만리에도 저희 회사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방송을 보시고 되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다양한 신문이라든지 언론에서도 저희가 따로 별도로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는데도 많이 취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의 좀 갖고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는데 사실 이 브랜드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ESG 경영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롯데, 신라, 현대 등의 면세점에서도 이런 유통에 대한 기회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JDC 면세점뿐만 아니고 이러한 대형 유통망들과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브랜드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할 예정이고요. 에이랜드나 원더플레이스, 무신사와 같은 패션몰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브랜드들만 모여 있는 이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를 만들 수 있다라면 이런 대형 유통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5년 내에 한 3배 정도의 성장을 이런 유통 사업 쪽으로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블로브라는 자체 브랜드는 현재 제품 카테고리인 가방, 지갑, 수영복을 의류 등으로 확대를 하고 인플루언서나 셀럽 분들이랑 함께 저희가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리고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북미, 일본, 유럽 등으로 저희가 블로브 사업을 확대한다라면 5년 내에 한 8배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김정숙 여사님이 영부인님이 그 페트병 한복을 입고 그 P4G 홍보를 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네, 저희 회사에서 공급한 원단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재활용 의료전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저희도 이런 소재 유통을 좀 더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하고자 플랫폼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5년 내로 한 20배 정도의 성장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16년도부터 2020년 지난해까지 1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약 한 17배 정도의 성장을 했는데요. 향후 5년간 한 200억 원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조하는 또는 만들어내는 이런 친환경 소재와 제품들이 판매가 많이 되면서 그만큼 환경 보호에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친환경 소셜 벤처 분들과 함께 저희가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내추럴 유니온이라는 친환경 패션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6개월간 이태원의 몬드리안 호텔 지하에서 40평의 편집 매장을 운영을 했고 다음 달부터는 서울 숲역 앞에 언더스탠드 애비뉴에서 또 6개월간의 장기 팝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35개의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연말까지 약 50개의 친환경 기업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트 임팩트의 활동과 내추럴 유니온의 활동을 통해서 친환경 시장을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많은 지원들을 통해서 이런 소재 개발 R&D와 또는 제품 개발에 대한 기회를 많이 얻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순환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 협력사들과 함께 정말 이 버려지는 자원을 수거하는 부분부터 세척, 분해 이런 모든 공정을 다 저희가 함께 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ESG 환경이 더 확대가 되면서 이쪽에 투자도 활발해지면서 저희가 이런 외부에서의 이런 투자를 통해서 더욱더 더 전문 인력을 더 활용을 해서 이런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또 저희가 이런 플랫폼 역할을 수행을 하는 만큼 함께 협력할 일이 있을 경우에 연락 주시면 함께 좋은 일을 도모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그 저희 이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아주 좋은 사례를 어, 영감을 받으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잘 활용하면 자원이 되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네, 감사드리고요. 어, 중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그 밸류체인 각 단계마다 좀 낮은 수준이 낮은 부분을 고도화하는 과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이따가 발제가 끝나고 잠깐 질문 시간에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적 금융 부분에서도 그린 뉴딜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밴드의 김선영 국장님께서 세 번째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그린 뉴딜 금융과 사회적 금융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 뉴딜 금융과 사회적 금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재단법인 밴드의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그 앞서 있었던 자료에 비해서 조금 다소 글씨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기에 편하셨을 텐데 이제 말씀 위주로 많이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만 1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7 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이제 빠르게 많은 이제 후속 조치들이라든지 후속 방안들이 인제 계속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요 뉴딜에 대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이게 거의 뭐 이 "산업을 전환하겠다."라는 규모의 이제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굉장히 큰 예산들이 이제 들어가는 사업, 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이 소위 말해서 뉴딜을 성공시키냐에 많은 초점이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인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 정책청 뉴딜 펀드라는 것들이 인제 올해 위탁 운용사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약 3조 원의 펀드가 인제 마련이 되어서 곧 이 펀드의 자금들이 인제 하나씩 이 현장에 공급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하게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10 월, 11 월, 12월 이때는 이제 환경부라든지 뭐 아니면 그 해수부 등등과 각 부처와 함께 이제 투자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온라인 등으로 열었고, 지금도 그 자료들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의 일종의 붐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이제 3 개의 분야의 12개 세부 과제를 가지고서 이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공이 나서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공공이 먼저 나서고 그 뒤를 따라서 민간에 흐르는 그 자본들이 인제 이쪽으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반적인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큰 3 가지 분야의 인제 12 가지의 세부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 하나씩 좀 짚어 볼 텐데요. 먼저 공공 정책 금융이 어떻게 선도적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4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녹색 분야 자금 지원의 확충 전략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현재 정책 금융기관이라고 불리는, 흔히 떠올리시는 뭐 중진공이라든지 아니면 신보, 기보 뭐 등등의 여러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등을 포함해서 정책 금융기관이 일종의 녹색 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이 현재로는 6.5% 입니다. 그런데 2030년, 그러니까 10 년쯤 후에는 13%를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각 기관별로 각자의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이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이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높아지셨을 텐데,
사회적 금융 전용 대출이나 보증 프로그램들이 2-3년 사이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녹색 특화 대출 보증 프로그램들, 보증 상품들 이런 것들이 아마 준비가 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출시가 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뉴딜 펀드 5년간 20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이제 뉴딜 펀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구조 전반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기존의 산업을 이제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혹은 그렇게 전환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혁신 펀드, 일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기관별 전담 조직을 지금 신설하고 있고요. 산업은행이 전체적으로 이 그린 뉴딜 혹은 이제 뉴딜 펀드 이 전체의 약간의 사무국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뉴딜 기획부를 신설해서 이쪽이 전체를 좀 총괄을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출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등의 이제 공공은행들도 전부 전담 부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인데 현재는 아마 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금융 TF라는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린금융협의회로 조만간 전환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그 공급의 실적을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고 이것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협의회를 이제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사 선정 지표에 녹색 금융의 실정을 반영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수계 기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기금 운용사에 적용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물이나 이제 뭐 강과 관련된 이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운용사 선정 시에만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은 크게 전체적인 생태계에는 영향이 있을지 제가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로 민간 금융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보시면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린, 녹색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좀 세워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적 금융 할 때도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얼만큼 창출하고 있는지를 좀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거기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산업 혹은 이 기업이 어떤 녹색의 평가를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기준 그리고 녹색과 비녹색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기 보시면 그린 워싱 방지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뭐 거칠게 얘기하자면 그린인 척하는 예 그린을 흉내낸 인제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러니까 진짜 그린과 그리고 비그린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권 녹색 금융 모범 기준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제 그 투자를 할 때 녹색을 소위 말해서 그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추진 체계를 내부에 마련해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인제 금융회사들이 전부 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제 지침들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기후 리스크의 관리 감독 체계를 또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후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후의 영향이다. 혹은 미세먼지다. 혹은 말씀하신 대로 온도가 뭐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것에 따라서 전반적인 산업과 그다음에 인제 금융이 흔들리는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관리 감독 계획을 여기도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색 금융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정보 공개 가이던스 지금은 이제 자율적으로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들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하나 마련을 해서 이 기준으로 경영 보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만들었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점차적으로 자율화 공시를 좀 비율을 높여 나가고 3단계인 이제 2030년 정도에는 코스피 상장자 전체는 이것을 의무화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올려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책임 내가 이제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 맡긴 이 돈을 가지고 책임 있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이제 우리 ESG 혹은 녹색에 대한 이제 기준을 집어넣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표준 평가 체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인데, 이제 이러한 평가 기준, 가이드 이런 것들이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러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이제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겠다. 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뉴딜 펀드가 나왔냐 하고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형 뉴딜 펀드, 그리고 뉴딜 인프라 펀드, 그리고 민간 뉴딜 펀드,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책형 뉴딜 펀드가 현재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년 동안 이제 정부가 일종의 공공기관과 정부 예산으로 7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13조는 민간이 매칭을 해서 총 20조 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책형 뉴딜 펀드이고, 그다음에 뉴딜 인프라 펀드는 일종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산업 어떤 특정 기업 혹은 특정 상품 혹은 특정 프로젝트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녹색 이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고 녹색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큰 규모의 인프라를 이제 조성하는 펀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 정책이 정부나 그 정책 자금이 끌고 가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매력적인 혹은 수익성 높은 펀드들을 말아서 조성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면 이제 그런 민간 뉴딜 펀드들이 저절로 생길 것이다라는 세 가지 이제 축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요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시기는 한데, 다시 한번 좀 앞서 그린 내용을 조금 더 체계도 있게 설명을 하자면요. 왼쪽에 이제 투자자, 소위 말해서 돈을 내는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내는 측은 이제 정부와 정책 금융 기관이 우선이 선도에 이제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면 민간 금융기관이나 혹은 연기금 같이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의 커다란 이제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금들이 들어올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이 일부 뭐 여러 가지 펀드나 이런 것들에 가입하시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요런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자금의 출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이 자금이 어디로 투자되는가 했을 때 당연히 뭐 친환경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프로젝트, 뭐 태양광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가운데 쪽이 그 돈이 어떻게 인제 펀드로 구성이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의 쪼끔은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개 분야의 인제 투자 설명회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운용사를 인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초에 2 월에 운영사를 선정을 해서 보시면 총 26개 운영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보를 해서 운영사를 뽑을 때 84개의 운영사가 어플라이를 했고, 이제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좀 많이 보였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77%는 디지털 뉴딜에, 그리고 23%는 그린 뉴딜에 이제 운영 자금이 이제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시면 정책 출자 규모가 1조 원, 그리고 펀드 조성 규모가 3조 원 해서 총 4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운용사가 선정되었는데 맨 오른쪽에 프로젝트 펀드를 보시면 접수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펀드 하면 이제 블라인드 펀드, 그러니까 일단 돈을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먼저 모금을 하고, 그 돈을 이제 투자받을 기관들을 다음에 찾는 순서가 일반적인 펀드인데, 이제 프로젝트 펀드는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미리 정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돈을 모금하는 것이라서, 이제 아직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정하는 단계가 2월 달에는 좀 시기상조였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펀드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호 투자가 이제 올해 2 월에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 참여 펀드라고 해서 혹시 작년에 기억하실지요? 뭐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해서 인제 국민 참여 펀드가 한 번 있었고, 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펀드를 개설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보도에 나오기도 했는데, 올해도 인제 요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국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3주간 모집을 하기로 했는데, 채 1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제 이 3조 원의 인제
펀드가 다 모금이 완료돼서 일종의 완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인제 대통령께서 그런 장면을 연출해 보시려고 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이미 판매가 종료돼서 그 연출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약간 후끈 달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들 혹은 이제 돈을 내는 이제 연기금이나 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인제 유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딜 인프라 펀드나 뭐 민간 뉴딜 펀드는 아직까지는 인제 준비가 쪼끔 덜 되고 좀 속도상 뒤쪽에 나올 것이라서 앞쪽에 인제 이야기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등등을 계속 주고 있어서 유인책은 계속 마련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좀 보실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뉴딜 펀드와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이제 그린 뉴딜에 17 개의 인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이 총 40 개고 그 분야가 총 40 개고 그리고 품목이 총 200 개인데요. 그 200 개들이 전부 다 가이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제조 공정에서 시작해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요런 인제 17 개가 있는데, 저기 밑줄 친 부분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공통으로 겹치는 분야를 밑줄 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신제조 공정에는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여러 가지 태양전지 부분에 굉장히 기술 중심적인 혹은 수소 전기차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야 이게 대기업이나 이제 큰 기술력을 가진 곳이 가능하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좀 찾아보면 일부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품목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제 우리 성대골 마을과 같이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 혹은 가정용 에너지 관리 같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요런 이제 에너지 제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공을 한다든지 이제 요런 부분도 좀 속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 중에는 이제 곤충을 이제 식품으로 하는 이제 곤충 사육 분야도 좀 있고,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앞서 우리 그 아트 임팩트에서 하시는 이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같은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가수나 이런 이제 폐수 처리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광산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10년 전 혹은 5년 전 뭐 전부터 꽤 많이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쪼끔 개척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전방 산업을 하나 썼는데 사실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인제 그 아트 임팩트처럼 이제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하는 원천 기술을 직접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원천 기술을 직접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뭐 유통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제품화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전방 산업 분야도 이 전체 뉴딜 투자에 인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인제 단순 도소매나 단순 운송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고 유통하고 또 새로운 제품화하는 이런 이제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포함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품목이 현재는 이제 200개 품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들의 추가 품목들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품목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의할 수 있는 이제 창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기업이 직접 할 수는 없고 투자 운용사가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약간의 우리가 장벽은 있지만, 이제 투자 운용사 측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다면 이제 고런 부분에 품목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하거나 이 품목을 추가해 달라라는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이제 채널이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을 이제 쪼금 뒤쪽에 말씀드렸는데, 워낙에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는 쪼끔 설명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터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금융 공급은 작년 이제 2020 년도에 5,700 억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올해는 이제 5,200억 정도를 이제 공급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는 1,000억 정도가 인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투자 쪽으로 보시면 이제 그린 뉴딜 펀드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회 투자 펀드로 해서도 꾸준히 이제 펀드가 2000년에 이어서 2021년 올해도 운용사를 인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벤처 투자 통해서도 2021 년에도 이제 167억 원의 투자 펀드가 인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1 년도에 사회적 금융의 개선 방향을 보시면 이제
공급의 양은 한 5천억에서 5,500억 정도로 이제 좀 계속 증가되다가 지금은 이제 5,500억 정도로 이제 멈춘 것 같고, 대신에 그 한 기업의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한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금융 지원을 연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그린 뉴딜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일단 이제 현재 이 그린 뉴딜 펀드는 어 앞서서 보시겠지만 이제 산업은행 중심으로 해서 약간 산업 전반을 흔드는 이제 그런 펀드라서, 이렇게 좀 규모가 작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 시장에 우리가 메인으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펀드를 직접 1 차적으로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사실 임팩트나 이제 소셜 펀드들 있었던 이 펀드들을 먼저 접근을 해서 그 펀드에 한 번 투자를 받으면 이제 전체적인 경향이 한 번 투자 받은 기업은 이제 검증이 되었다 보고 추가 투자가 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먼저 한다기보다는 임팩트나 소셜 펀드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의 강점은 사실 임팩트 펀드나 소셜 펀드는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우선순위로 70% 이상을 필수로 인제 펀드를 투자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뉴딜 펀드랑은 이제 우리가 더 경쟁력이 인제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대출이나 보증 상품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으니, 사회적 금융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꼭 펀드가 아니라더라도 투자가 아니더라도 보증이나 대출 상품, 녹색에 관련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면 충분히 활용하실 여지가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천 기술을 메인으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것들을 활용한 인제 그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 산업을 공략하고 그다음에 품목을 추가 요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 그 품목에 플라스틱 업사이클 분야는 있는데 뭐 가죽 등 다른 소재들에 대한 업사이클링 분야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소재를 뭐 추가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의 기능을 넘어서 좀 적극적인 이제 프로젝트 기획이나 기획 창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사회적 기업고 육성법의 이제 시행 초기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기획 창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적 확대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특징적으로 좀 찍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이제 기획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중간 지원 기관들의 이제 단순 뭐 정보 제공이나 이제 컨설팅의 기능을 넘어서 좀 이 금융 기관과 함께 좀 이런 프로젝트를 소위 말해서 기획해서 제시하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연계하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 싶고, 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어떤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냐면,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협동조합 형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대골 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동조합일 텐데, 이 경우는 이제 투자 받기가 어렵다는 건 다 아실 테고, 그렇다면 다른 방식들의, 예를 들면 뭐 특수 목적 법인 같은 이제 일종의 투자를 받기 위한 또 다른 법인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의 좀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이 수많은 금융 지원들 속에서 사회적 경제는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기존의 지역 순환 경제나 지속 가능한 사회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부분의 목표하고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업을 전환하거나 비즈니스를 고도화를 통해서 이 지금 변화하는 이런 현재 상황에, 정책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영감을 주는 발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앞부분 발제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녹화를 해서 송출하는 거라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질의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데, 혹시 송출하는 동안 질문이 있다거나 하시면 올려주시면 답을 이제 따로 달아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들이 각자 서로에게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자면,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 사실 저희가 성대골도 그렇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을 기술자 현황이 결국엔 지역의 자산인데 그것들을 이제 스스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함으로써 아까 이제 마지막 발제인 그 금융 지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그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고요. 그 송윤일 대표님께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서울 사회적 기업 협의회 안에 그린 뉴딜 사업본부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담회 할 때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이 이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아주 잘하고 계시는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가 그런 데이터를 생산하고 계시는가 하고 여쭤봤더니 기본적인 활동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잘 연계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밴드에서도 사실 이제 이런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되기에는 조금 우리가 사이즈가 작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앞 단계 1단계를 잘 설계해서 2단계로 올라가는 기획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기획이 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3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에 그 마을의 기술자들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합의를 저희도 했어요. 그 현황 파악이라 하면 골목골목 그냥 다 발로 걸어 다니면서 마을에 있는 설비집, 뭐 샤시집, 페인트집 이런 분들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일일이 연락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또 이제 만마을에 사니까 일 끝나고 좀 만나자 해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저희들의 이제 그런 활동의 목표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좀 설명드리고 이해가 힘드셔서 또 반복적으로 또 귀찮게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고민이 이제 지난해도 저희가 일반 가정 10가구 그리고 취약계층 32가구 집수를 했는데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고 그리고 부담 없이 이 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은 전환센터든 어디든 좀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 이제 마을다살림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그 플랫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집은 몇 년 됐고 이 집을 고쳐야 되는데라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 분들 그리고 기술자분들은 또 절대 우리도 자기 동네에서는 집을 안 고쳐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기술자가 그 지역을 벗어나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해결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게 사회적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뭐 중간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입증하기도 참 어렵고 근데 그게 엇빠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여전히 고민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 성과나 그런 것들을 입증해 내야 되는데 그래야 투자를 받잖아요. 그런 고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사례가 계속 어딘가에 누적이 되고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상당히 오픈되어 있고 누구라도 그런 것들을 좀 가격이라든지 기술자 현황이라든지 그들의 뭐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오픈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이런 동단위에서 만들어내고 또 누가 또 그거를 운영하고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송 대표님 말씀 쭉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꽤 발전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종합적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 부분도 건물 부분도 또 교통 부분도
뭐 10분 거리 아까 걷기, 자전거 타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채식 밥상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 패션 산업이 상당히 정말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 패션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여러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뷰티 관련된 쪽도 문제가 참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제 지역 활동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제 겨우 해봤자 나눔 장터에서 헌옷 뭐 교환해 입기 이 정도가 이제 한계이고 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해서 뭐 발판이라든지 양말목 직조라든지 겨우 이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넘어서서 이 패션 산업 쪽, 의료 쪽의 활동들을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나중에 의논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권이라고 했는데 이 생활권의 큰 축이 의식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거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이 식생활 부분이나 이 식생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의류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도움도 좀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환경적 가치 측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주셨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측정되어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환경적인 부분도 저희가 얼마만큼 임팩트를 내고 있는지를 수치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환경을 위한 소재, 친환경 소재로 제품을 만들면 이게 얼마만큼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발표했던 자료에 저희 그 주름 가방이 있었었는데요. 이 주름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들 수 있는 에코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 가방 하나가 판매가 될 때마다 페트병 9개를 저희가 땅에 묻힐 뻔한 또는 소각이 될 뻔한 페트병을 구해내서 가방으로 만들었다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9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가방의 무게가 135g입니다.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500ml짜리 생수병 하나를 이제 실로 만들면 약 15g의 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35g의 가방 하나를 15g으로 나누어서 9개라는 산술적인 숫자가 나왔고요. 또 아까 조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CJ에 대한 동원에 납품을 하면서 1.7톤 정도의 CO2를 아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당 이렇게 개수를 페트병 개수를 역산해서 만든 수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뭐 파타고니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쓰는 수치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수치화시켜 주시고 좀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해 주는 기업들도 좀 많아진다라면 저희가 더 나은 방향으로 R&D도 하고 또 측정하고 그 부분이 또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이런 보상으로도 좀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서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 그 네덜란드의 컨트롤 유니온이라는 회사에서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만드는지 이렇게 검증을 받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외국에 있는 기관들 말고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도 정말 이 친환경 기업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런 사회적인 임팩트를 내고 있는지를 측정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기업들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환경 관련된 NGO에서도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은 가끔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론적으로는 주시는데 이게 사실 기업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러한 그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러한 생태계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펀드라든지 좀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투입 마련된 이런 예산들 중에 일부는 이 친환경 이 사업들이 좀 더 공고하게 데이터를 쌓고 수치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관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그 평가나 이제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저에게 직접 받은 질문은 아니지만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ESG의 어떤 그 표준이란 것들이 사실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십 개의 인제 수백 개의 ESG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사회적 기업도 그냥 우리 자체의 기준이나 뭐 평가 방법을 만들어서 그냥 제시하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일 텐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이렇지만 이제 수년이 좀 지나가고 나면 일종의 표준이라는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앞서 나온 것은 대출이나 이제 투자 쪽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했지만 이제 그 자료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일종의 이제 전문 컨설팅 분야 혹은 이제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룹이 좀 필요하다라고 인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제 가치를 평가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어떤 자금을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전문성을 좀 가지고서 현장의 사회적 기업들에게 일종의 이렇게 매개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끌어가고 뭐 이런 역할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일을 하는 데에서는 사실 일종의 수익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기존에 있는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이나 예산들이 이쪽에 그러니까 녹색이나 그린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나가기 위한 지원을 좀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이나 그 역할을 해야 주는 어떤 기능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밴드를 비롯해서 민간의 사회적 금융 기관의 이제 다수는 대부분 대출 형태입니다. 그리고 밴드도 이제 자조기금 여기 계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이제 자금을 가지고서 융자를 하는 이제 형태가 많은데 일부 인제 투자를 하는 이제 사회적 금융 기관도 일부 있는데 이제 이런 기관들은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금융이 주관하고 있는 뉴딜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용사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수년이 지난다면 좀 되지만 당장에 올해 이제 내년 정도에서 그 뉴딜 펀드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사이즈나 이제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데처럼 기존의 이제 작은 규모의 개인 투자 펀드나 혹은 PF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기관들의 실적을 먼저 좀 만들고 나서 그 실적을 가지고서 사실 그 투자 운영사가 다음에 이제 투자를 연계해야 되는 자기의 이제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자금을 엑시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음 이제 뉴딜 펀드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좀 순차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까지에도 사실 우리는 투자를 뭐 받고는 싶지만 혹은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이제 그런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차근차근 약간 A부터 Z까지 정보 제공에서부터 혹은 내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체질인지 혹은 그렇게 체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깊이 있게 좀 진단해 나가고 조금씩 바꿔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성대골 마을 같은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이 투자를 통해서 뭐 굉장히 스케일업을 막 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케이스의 이제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마을이라는 특성에 맞게 고 단위별로의 그 맞춤형으로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경우는 사실 투자라는 그 fees하고는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다른 금융 상품, 소위 말해서 대안의 금융 상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금 정책 자금이 끌고 나가는 뉴딜 펀드를 랑 fees를 맞추려고 억지를 이제 부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역시나 이제 민간 사회적 금융 기관들, 비영리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 오늘 김서영 이사장님께서 답을 동시에 이제 질문도 해 주셨는데요. 그 우리 발제하신 두 분 선생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요? 김선웅 네. 제가 다른 분들께? 네네네. 네. 저는 두 분 다 지금 방금 사실 마지막에 질문 겸 저희 의견이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성대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대출이나 인제 뭐 예를 들면 보증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스케일업 혹은 이제 또 다른 단계로 좀 넘어가겠다는 부분들이 있으셨을지 그리고 있는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송윤일 대표님께는 사실은 이제 지난 수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지금 성장하면서 많은 부분 이제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마련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꽤 많은 투자사들의 이제 뭐 문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콜이 오실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자금을 연계할 계획이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 금융 상품과의 연계는요.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사용자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뭐 소유주냐 세입자냐 이렇게 하지 않고 현재 지금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관점으로 볼 때 이제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집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또 우리 집 그린케어라고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비용이 먼저 들어오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한테 대출 상품을 좀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역에 이거는 아직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과거에 동작신협하고 같이 우리 집 솔라론이라고 그 태양광을 우리 집에 설치하고 싶은 사람한테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나의 자부담을 좀 이제 동작신협에서 먼저 선납을 하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 절약된 비용을 가지고 이제 분납하는 그런 상품을 설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1차적인 견적이 나오면 그리고 또 단계별로 이제 그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들이 좀 이제 설계가 되고 그 비용들의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을 금융 상품으로 대출 상품으로 바꾸고 집 수리 이후에 이제 난방비나 에너지 그 효율화된 비용 그리고 또 내가 그만큼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면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로 또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좀 모아서 분납하는 그런 상품을 좀 저희 지역에 맞게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환센터 같은 그 중개자의 역할을 그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사회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나 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또 협력해야 될 부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제안하고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트 임팩트가 이제 5년간 플랫폼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뭐 J커브까지는 그리지 못했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투자를 받을 니즈는 크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 사무실을 마련한다거나 공장을 마련을 할 때도 뭐 중진공이나 뭐 신보와 같은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위한 저금리의 그 융자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업을 성장을 시켜 왔었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새로운 미션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ESG 환경이 확대가 되고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미션들이 저희 친환경 사회적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오게 되면서 다양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의 연합체를 형성을 하는 부분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개의 이러한 그 친환경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유통적인 부분 또는 R&D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성장을 하기 힘든 기업들과 저희 회사가 좀 합쳐지는 M&A 모델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흡수합병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분의 일부를 저희가 가져오고 또 저희 회사의 지분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회사가 이렇게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가 된다라면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참여를 통해서 기업들과 양적인 성장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의 CVC,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런 투자 회사가 설립이 가능해지게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좀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회사와 투자를 받지 못하는 회사들과의 간격이 좀 벌어질 것이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실 투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무리 임팩트 펀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투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 투자금을 뭐 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몇 개의 이런 사회적 경제 친환경 기업들과 나눠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이 생태계 자체를 키워나가려는 좀 계획이 있어서요. 오늘 되게 좋은 그런 투자에 대한 프로젝션도 좀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뭐 M&A 펀드라든지 또는 ESG 관련 이런 펀드들을 저희가 투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올해 하반기에 좀 활발하게 IR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이제 소중한 시간 내서 말씀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전환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들으신 분들께서도 우리의 사업 모델,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탄소 중립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좋은 영감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